시작 함께 하실래요? 이번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지난 17일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가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행사에서 가장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던 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등장 이후 AI 패권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 건데요. 이번 행사에서 어떤 청사진을 내놨을지 잠시 뒤 IT연구소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이 전체 근로자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이야기 오늘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수요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네요. 예, 원래 선고일 발표를 어제 하느냐 오늘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내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하루 전에 갑자기 좀 고지하기 무리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선고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마지노가 오늘 발표 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뭐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4월 초 이쯤으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 게,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된다? 그러면 이것도 3월 28일이에요. 이렇게 가면 3월 말로 가는 거죠. 다음 주만 해도.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날이 3월 26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로도 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어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 마치고도 늦게까지 평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전국 가용 기동대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어요. 예, 선고 당일에 가용 경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에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 배치해서 집회 대응과 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210개 부대 약 14,000여 명 정도가 서울에 집중 배치가 되는데 당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규모가 더 커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지역에서 서울로 온 경력들은 당분간 계속 서울에 체류할 방침입니다. 그 시위대가 뭐 헌재를 난입한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고요. 네. 헌재 주변에도 경찰 특공대 대기시켜서 테러라든가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어제는 경찰관 기동대가 합동 연합훈련도 실시를 했어요. 뭐 이렇게 시위대 등으로부터 경찰 차단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을 가정해서 실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경찰들이 신체 보호복 입고요. 그 캡사이신 또 경찰봉 등을 사용하는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그 헌재 일대가 원래는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막 무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띄울 수도 있어서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안티 드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장비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또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근접 경호를 강화합니다. 선고 전후로 안전하게 이분들이 오갈 수 있도록 이동 경로도 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서울 안국역 같은 경우에는 선고 당일에 첫 차부터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에 들어가고요. 광화문, 경복궁, 종로 3가, 종각 등등도 역장 판단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어제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하기로 했죠. 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오른 이유가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고 그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하고 정치인 체포 후에 구금 장소 알아보고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올랐던 건데요. 어제가 첫 변론 기일이었고 헌재는 어제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날짜로 정했을 변론 기일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박성재 장관이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한 거 이걸 두고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대로 박성재 장관은 그 안가 모임은 그냥 단순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은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계엄 계획을 그때 알게 됐고 우려를 표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 장관은 그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서 민주당 폭정을 제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 또 추가로 따로 채택하지 않고 2시간 만에 변론 종결했고요. 선고 기일은 추후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네요. 예, 그 관저에 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저지했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경찰이 계속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검찰이 그걸 계속 반려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 검찰이 계속 영장을 기각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검찰도 입장을 바꿔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경찰은 김성훈 차장에게는 4번째, 이광우 본부장에게는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였고요. 혐의가 그 두 사람이 정확하게 예, 일단 대표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 체포작전을 방해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 간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하거나 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또 한국일보는 단독 보도를 내는데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 2시간 전에 챗GPT에다가 계엄을 검색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라면 국무위원들보다 또 이광우 본부장이 계엄 준비를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번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어쨌든 돌아섰기 때문에 경찰은 그러면 김 차장이 앞으로 구속이 되면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서 비화폰 기록을 포렌식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버를 확보하게 될 경우에 내란 사건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임명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네, 그게 오늘입니다.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결정 내린 지가 19일째인데 최상목 대행이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헌법수호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실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19일까지 오늘까지 임명해라라고 했고요.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이 최종 시한이다. 날짜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다만 최상목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본인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갑자기 임명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낮아 보이고 그런가 하면 법조계에서는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그 마은혁 후보자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나마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라는 취지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로 헌재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거는 국회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내렸는데 만장일치로 내렸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거를 따르지 않는 게 위헌이니까 헌재가 그럼 임시적으로나마 직접 재판관직을 부여해달라 이런 취지인 거고요. 그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올릴까? 요게 조금 딜레마예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탄핵 카드를 꺼내자니 또 뭐 여러 가지 역풍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두자니 또 여기에 대한 압박도 있거든요. 그런 여론의 압박.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민주당은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압박도 있다 보니까 좀 딜레마에 처해 있고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면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죠. 예, 방통위법 개정안이 뭐냐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잖아요. 네. 네, 최상목 대행은 이번에 9번째 거부권을 썼고 그걸 좀 의식을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거부권을 왜 쓰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먼저 그 방통위 최소 의사 정족수 3인 이상으로 규정한 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최 대행은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중에 대통령이 2명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이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방통위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임명했던 그 이진숙 위원장 비롯해서 2인 체제 유지하고 있는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진 않았고요. 또 그 이제 탄핵 심판 임박해 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헌재가 내는 그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한다. 이런 네. 발언도 이번에 국무회의 때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사실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게 국회 권한 침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도 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거부권 쓰면서 최 대행은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이어서 9번째 거부권을 쓰게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하기로 가까스로 합의를 했는데요. 연금 특위 구성안에 이 문구를 두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네요. 네, 이게 그 내는 돈 받는 돈 얼마로 하냐. 처음에는 내는 돈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받는 돈 이걸로 엄청 이견이 있다가 겨우겨우 43%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한 지 3시간 만에 국민의힘이 돌아온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3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니까 강하게 반발한 거죠. 오전이랑 오후 얘기가 다르다.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조차 뒤집는 건 이거는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왜 이러냐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합의 처리라고 못 박아두지 않으면 계속 야당의 입맛대로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여당이 거부권을 쓰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요. 그 연금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하도록 했고 또 소득대체율 비율도 양보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물러나진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일 본회의 전에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을 이번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걸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죠. 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합의를 한 건데 그게 3월 중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달 안으로 정부에다가 여야가 편성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에요. 그런데 막상 정부는 좀 당혹스러운 기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어떤 교감이나 그런 게 들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 몰랐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안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디테일하게는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3월 안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그 요구를 거부하기는 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뭐 추경 편성 애초에 그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도 정부도 그 추경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입장이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기도 참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이제 그게 또 지금 시기를 빠르게 딱 타이밍을 이걸 놓쳐버리면 조만간 탄핵 심판 선고라든가 이런 굵직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을 만약에 받는다 하면 이것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수요일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3월에 때늦은 대설 경보가 발효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의 전국의 한낮기온은 다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 고속도로 고장난 차 소식도 꾸준한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2차로와 갓길이 고장난 버스로 막혀있는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 차로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전으로 서안산 일대 정체는 안산 분기점 3차로와 갓길이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입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도 안산에서 순산 터널 부근 주춤하다가 화성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 서울시 구간인 잠원 부근 하위 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돼 한담 나두목부터 크게 답답하고요. 이 밖에 서울시내 집회 소식인데요. 율곡로 안국역에서 창덕궁 구간 하위 2개 차로가 집회 준비로 현재 차단된 상태고요. 오늘 저녁에도 종로 동십자각에서 종로 사거리 구간으로 집회와 행진 예정돼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만 요일을 옮겨서 IT 이슈를 살펴보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연중 최대 컨퍼런스 GTC 2025가 개막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GTC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2009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냥 기술자들이 모이는 기술 컨퍼런스였기 때문인데요. 이 GTC의 G가 그 엔비디아가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면 GPU라는 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 GPU의 약자 이제 그 앞에 있는 G인데요. 원래는 이 행사 자체가 엔비디아의 어떤 기술을 설명하는 이제 기술자 행사로 시작이 됐어요. 2009년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 뭐 우리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세너제이라고 하죠.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 원래 처음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목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기술 전문가들만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후부터 해서 우리가 AI 하면은 이 엔비디아를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AI 쪽에 유명한 일반인들도 알만한 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뭐 생성형 AI 등장하면서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까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GTC가 예전보다 계속 뜨거운 관심을 얻게 돼서 작년 GTC는 이 AI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AI 분야의 우드스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우드스탁 아시는 분들 알겠죠? 음악 페스티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락 콘서트, 락 페스티벌이 아주 혁신적인 페스티벌이라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 그 GTC를 우드스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올해는 그 젠슨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이제는 우리 GTC는 AI계의 슈퍼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 투자자 누구든 이제 관심 있게 된 쇼가 이 쇼고요. 실제로 이번에 참석자가 원래는 현장에서 2018년에는 한 8,000명 정도 참여하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2025년엔 현장에만 25,000명이 지금 모였고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본 사람들, 이 사람들만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 뭐 CES 같은 이러한 이제 기술 쇼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에 개막해서 21일까지 진행되니까 지금 네. 한참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바로 오늘 새벽에 CEO인 젠슨 황의 기조 연설이 있었다고요? 네, 이번 주에만 어쩌다 보니까 하루 날짜를 옮겼는데 이거 하려고 옮긴 것 같아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새벽 3시에 계속적으로 네. 이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네. 일단 이 그 젠슨 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계 CEO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엄청 찐 기술자예요. 그래서 보통 발표를 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는데 이번엔 2시간 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나서 막 기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할 때 뭔가 프롬프트나 앞에 보통 이런 큰 행사하면 앞에다가 이렇게 대본 같은 거 띄워놓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공학 기술 용어 막 쏟아내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어떨 땐 지난번에 했던 얘기도 하고 막 자기가 이제 어떨 때는 막 애드립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렵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오기 때문에 AI 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이쪽 젠슨 왕의 발언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 1월에 CES 때 이 AI의 개념에 대해서 또 젠슨 왕이 엄청나게 잘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 개념과 관련된 확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표의 최대 포인트는 에이전트 AI 그리고 물리적 AI라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중점을 두고요. 엔비디아의 기술 혁신이나 로드맵을 이제 상세히 다루면서 다양한 이제 주요 발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이제는 AI를 넘어서서 에이전트 AI, 물리적 AI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CES 1월 때도 이 AI의 발전사를 크게 4단계로 이제 이 젠슨 왕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딥러닝, 그러니까 알파고 때 나오던 걸 이른바 인지하는 AI, 그래서 퍼셉션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진을 이제 AI가 봤을 때 햄버거가 있다. 그럼 이게 햄버거야라고 인지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하는 퍼셉션 AI고 우리가 최근에 챗GPT 같은 걸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비유를 하면 햄버거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맛있는 햄버거를 그려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챗GPT나 그림 그리는 AI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봤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AI는요, 그냥 어떠한 거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해줘 그럼 글만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그럼 이것도 비유를 하면 햄버거 그려줘가 아니라 나 배고픈데? 이러면 AI가 알아서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주문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하고 배송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게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추론을 해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이런 AI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검색도 하고 정보도 학습을 한 다음에 지식을 바탕으로 작업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에이전틱 AI라고 하고요. 물리적 AI는 뭐냐면 물리, 피지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AI가 실체,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로봇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햄버거 배달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배고파 이랬는데 햄버거가 주문까지 오는 게 에이전트 AI인데 알고 봤더니 그 햄버거 요리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이제 패티를 굽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4단계로의 진화가 있는데 지금 참 이제 AI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단계별로 진화되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는 생성형 AI대로 진화하고 있고 에이전트 AI는 에이전트 AI대로 진화하고 있고 또 이 로봇 같은 피지컬 AI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어서 이게 단계별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같이 막 기술이 빨리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기술의 핵심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젠슨 왕이 하고 싶었던 거였죠. 네, 문제 해결 방법을 추론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네. 이제 5월에 홍콩 여행을 가볼까 하는데 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네. 6살, 4살 아이와 홍콩 5박 6일 계획 세워줘 네. 했는데 좀 뭐 조금 그렇게 믿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추론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앵커스 짚어주셨는데 MC께서 그 기존에 있는 챗GPT는 물어보면 거의 답변을 바로 하잖아요. 네. 얘는 추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추론을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생각을 몇 가지 단계별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에서 O1이라든지 딥시크라고 우리가 중국에서 한창 이슈가 됐었던 딥시크 R1이라고 불리는 이런 추론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 추론 모델들은 뭐냐면 AI가 예를 들면 여행을 해줘.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짜줘. 그러면 그걸 그냥 바로 인터넷에 찾는 게 아니라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살, 6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5살이 맞으려면 어떤 식의 여행이 좋을까? 아, 5살은 안전해야지. 이런 것들 이제 본인이 단계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어떻게 할까? 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홍콩 여행이라고 하면 홍콩 여행은 뭐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제일 싼 사이트가 뭐 익스피디아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익스피디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홍콩 여행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한다고 해서 혹시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대한 패키지가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동들을 다 하는 것들이 추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걸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복잡한 수식을 주면 답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요즘 추론을 하는 건 이게 맞나 확인을 해볼까? 라면서 검산을 하거나 예를 들면 2 더하기 2 4를 준 다음에 이걸 4 빼기 2로 하면 2 맞네? 라고 하면서 아 이거 맞아요 라고 한 번 더 검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 과정을 통해서 AI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더 많은 계산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려면 AI 뭔가 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GTC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가 이런 그 추론을 하는 모델을 쓰면 답변을 빵 하고 바로 안 주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AI한테 더 복잡한 걸 이제 네. 요구하기 시작을 하죠. 제일 대표적으로 이번 되게 재미있게 예시가 나온 게 뭐냐면 결혼식 좌석 배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결혼 피로 현장에 7명이서 탁자에 앉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 처가 식구들이 서로 옆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내 왼쪽에 앉을 때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또 가장 친한 친구 옆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원탁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앉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만약에 미국이니까 목사님을 초대해서 앉는다면 어떤 식으로 앉아야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기존의 챗GPT는 그냥 답변을 바로 합니다. 근데 답변 보면 틀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산은 덜해요. 그래서 토큰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실제로 챗GPT한테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한 번 하는데 439개 정도의 이 토큰 리소스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추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이 데이터의 양이 439개를 쓰는 게 한 9,000개 정도의 토큰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배 정도의 컴퓨터의 연산량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20배 정도 썼더니 답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빠르고 제대로 안 된 답변 받을래? 아니면 조금 더 AI가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답변을 받을래? 근데 답변 받으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20배 느리게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이 그래픽 카드를 20배 정도 더 많이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건 야 봐라 뭐 추론으로 가고 생각으로 간다고 우리 GPU가
조금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용자들을 편하게 하려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GPU 더 많이 사야 돼. 라고 하는 게 이번 이 그 젠슨왕의 이 에이전트를 강조했었던 이유다. 이렇게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네. 당연히 좋은 칩, 더 빠른 칩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젠슨왕이 그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네요.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맥락에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라든지 이런 네. 모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경량화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AI의 뇌를 똑똑하게 하는 걸 최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뇌가 똑똑해지는 게 최적화된다는 건 이제 예전보다 조금 그러니까 적은 데이터로도 AI가 똑똑해지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공부할 때 쓰는 GPU의 양이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주장하는 건 그래 공부하는 건 적어질 수 있어. 근데 답변을 낼 때 이 AI가 공부한 걸 갖고 답변을 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예전엔 단순했는데 사람들이 복잡한 걸 요구하고 정말로 알아서 하길 원하면 이쪽이 커질 거야 시장이.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여전히 GPU가 필요해라고 하는 주장을 이번에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론 모델에서 기존에 있었던 블랙웰, 그러니까 기존 모델보다 이제 블랙웰이라고 지금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 GPU가 있거든요. 네. 블랙웰 울트라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보다 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40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던 이유가 결국엔 최신 칩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시장에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또 블랙웰 울트라가 출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블랙웰 울트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엔비디아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칩을 업그레이드 시킬 건지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메이저 업데이트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울트라 붙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마치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뭐 아이폰 뭐 16, 그다음에 16, 뭐 S 막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런 형태로 진화하겠다는 그림을 보여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5년 동안 앞으로 더 추론칩 많이 만들 거고 그만큼 AI는 똑똑해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 거 계속 필요해라고 이제 주장했던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영님께서 역시 김덕진 소장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실제로 이번에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또 추론하는 모델을 내놓기도 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GPU 위에 챗GPT 같은 게 돌아가고 뭐 딥시크 같은 게 돌아가는데 엔비디아가 아예 이번에 딥시크 비슷한 AI 엔진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생각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엔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엔비디아 칩 쓰는 사람들이 무료로 이런 엔진, 만들어진 오픈 소스 엔진을 갖고 회사에 적용을 시키면 챗GPT 같은 데는 돈을 안 내도 되겠죠. 이제 그 그림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 모델도 만들고 있고 그거를 또 조그만 모델에 쓸 수 있는 소형 경량화되어 있는 집 컴퓨터도 만들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것도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도 이제 욕심을 내서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대한 서버와 AI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는 기업용 시장이 좀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시간을 줄여주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뭐 엑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이런 컨설팅 회사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혹은 이제 ESPN 같은 스포츠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번역하는 것들, 뭐 다국어 조사를 한다거나 분석 업무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도입이 되는 부분. 선수들 이름 하나씩 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이제 자동으로 네. 얘한테 시키면 다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카드사에서 소비자 간의 분쟁, 그러니까 소비자랑 뭐 이제 뭐 카드사 간의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챗봇과 함께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라든지 병원의 환자 관리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자동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실 엄청난 발표처럼 뭐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좀 미지근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3.4% 하락으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재밌고 놀랍긴 한데 이게 CES 1월에 발표한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이지 뭔가 완전히 천지개벽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월에 얘기한 로드맵에 대한 구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깜짝 놀라는 걸 원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약간 실망하지 않았나. 근데 분명한 거는 구체화되면서 가이드라인대로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주방 도구 가운데 그릇은 주로 음식을 담는 기구로 사용되는데 쟁반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보통 그릇을 받쳐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쟁반에 직접 음식을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쟁반 짜장도 있고 또 메밀국수를 기름에 버무린 다음 쟁반에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양념과 채소를 얹은 음식인 쟁반국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쟁반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음식 중에 어복쟁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복이라고 하니까 간혹 이것을 생선 요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음식은 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어복쟁반은 놋쟁반에 양지머리와 편육, 소의 혀 등을 배, 파, 미나리, 버섯 등의 각종 채소와 함께 넣고 육수를 부어가며 끓여 먹는 것입니다. 주로 평안도 지방에서 먹던 음식인데 고기를 다 건져 먹은 후에 만두나 냉면 사리를 넣어서 먹는 맛이 일품이죠. 이 음식의 이름을 어북쟁반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복이란 말은 소의 뱃살을 뜻하는 한자어 우복이 어복으로 바뀐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기온이 평년보다는 아직 낮은 상태지만 흐렸던 어제에 비해서는 햇살이 따사로워진 오후 시간대입니다. 낮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지상에 발효된 특보는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바닷길로만 동해와 남해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4, 5도가량은 낮겠지만 어제보다는 1, 2도 높아지겠습니다. 세종, 강릉, 제주 8도, 대전, 광주, 대구 9도, 부산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이보다 더 부쩍 오르면서 서울은 오늘보다 거의 2배가량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전국적으로 내일부터는 아주 따사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일부터 큰 비 소식도 없고 하늘도 맑은 데다가 따뜻한 햇살 덕에 더 포근하게 느껴지면서 내일 이후로는 당분간 겉옷이 낮 동안에 필요
없을 만큼 포근해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1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은 17도, 토요일은 18도, 점차 주말로 가면서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국외 미세먼지 때문에 서쪽 지역부터 대기질이 좀 좋지 않아지겠고요.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불 예방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탄핵을 운운하며 오직 헌법재판소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과 송파 일부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절차 신청과 관련해 오늘 오후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부인기업 121곳이 참여해 모두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흥행작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달 극장가의 관객 수와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월 극장을 찾은 관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 줄어든 547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역시 52% 하락한 5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때 아닌 3월 폭설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어요. 네, 예상치 못한 뒤끝 폭설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어제 오전 보성 남해고속도로에서는 차량 41대가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 급히 운전대를 꺾었다가 줄줄이 추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11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또 경기 안산시에선 늦은 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돼 숨지기도 했고요. 충북 충주시에선 구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불과 이로부터 몇 분 뒤 멀지 않은 곳에서 제설 차량이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 의정부에선 의정부 경전철 모든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멈추기도 했고 서울에서도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 영동 지역에 정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폭설로 고지대에 위치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 등 수백 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고요.
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강원대학교 캠퍼스 얘기인데요. 어제 늦은 오후부터 쉬지 않고 내린 눈 때문에 도계읍 도심과 대학 캠퍼스를 연결하는 산간도로 통행이 제한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5시간 동안 캠퍼스에 고립됐습니다. 네. 앞서 눈길을 내려가던 통학버스가 해당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학생 40여 명이 버스 안에 30분 정도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고요. 제설 작업 속도가 눈이 내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설차 교통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네요. 대학 측은 일단 학생들을 강의실에 머물도록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내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통학버스 운행은 어젯밤 9시쯤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1시간여 만인 밤 10시쯤에는 눈사태가 발생해서 60여 톤의 눈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안전상 이유로 제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결국 학생 등 150여 명은 캠퍼스 내 기숙시설 등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밤샘 제설 작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은 오늘 아침 재개됐고요. 다행히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학생은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 눈으로 봄철 대형 산불 트라우마가 있는 동해안은 좀 이 걱정을 덜게 됐다고요? 네,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 일대에선 지자체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틀간 이어진 눈폭탄을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길어지는 제설 작업에 힘들어하면서도 눈 덕분에 올봄 대형 산불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고성 지역은 6년 전이었죠. 대형 산불 트라우마가 심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3년 전에는 강릉과 삼척 등 동해안 화마는 주로 4월 초 식모기를 전후에 찾아오면서 이맘때쯤이면 산불 예방에 온 힘을 쏟아붓고 지자체장이 기우제를 지내는 등 봄비나 봄눈이 산을 적셔주길 고대합니다. 때문에 이번 3월 폭설은 동해안 주민들에겐 때를 알고 내린 효자눈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다만 본격 영농철을 앞둔 지역 농가에선 모종 심기를 앞두고 철없는 3월 폭설이 야속하기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쩍 어려워진 경기 탓에 노란 우산 공제 해지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퇴직금과도 같은 노란 우산 공제 해지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했는데요. 총 1,434억 원이 지급돼 해지 건수, 공제 금액 모두 역대 2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해봐도 해지 건수는 약 50%, 폐업 공제금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보통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통상 해지 건수가 몰리는 1월을 제외하면 월 10,000건을 넘는 경우가 드문데 네.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노란우산 공제 해지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5년 전 8만여 건에서 2년 뒤인 2023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11만 건으로 늘었는데요. 내수 침체에 더해 길어지는 고물가,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부터 미국발 무역전쟁까지 겹겹이 쌓인 대내외 악재에 두 손 두 발 들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해 말 개인 사업자 335만여 명의 금융기관 대출 금액은 1,12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늘었고요. 반면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수는 1년 전보다 35% 급증했고 이들이 진 빚 규모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두 달 새에 2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네요.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가 치명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상계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이 소비 심리를 더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은 지난해 2.2%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2003년 이후 약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줄다가 지난 1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쉽게 와닿는데요. 최근 식당을 폐업한 한 점주는 코로나도 견뎌냈는데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 싶어 가게를 접었다면서 연말 특수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내수가 심각하게 쪼그라들어 결국 권리금은커녕 전부 헐값에 넘기고 빈손으로 나왔다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군과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시장 구조와 체질 개선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볼까요? 급격한 고령화로 장기 요양보험 지출액이 크게 뛰고 있어요.
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7년 만에 지출액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재정 수지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18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네요. 갑작스러운 재정 수지 악화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9.5%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가 됐는데요.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었고 내년 재정 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60% 이상이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이 낮은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동결돼 소득의 0.9%에 불과한데 이 때문에 보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베이비 부모들의 높아진 사회 서비스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장기요양보험이 지속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해도 국내 의류 가격에요. 거품이 상당하다는 소비자 지적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보세 기성품인데다 맞춤 제작도 아닌데 주문 제작이라 교환 환불이 안 되고 배송은 3주 뒤에 시작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보면 저절로 지갑이 닫힙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가격이라도 저렴하면 모르겠는데 이 돈이면 백화점 가서 사겠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만만치 않은데요. 오죽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보세였던 쇼핑몰들이 디자이너 브랜드로 둔갑해 가격을 올리고선 그만큼의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몇 번 세탁하면 망가지기 쉬운 여름 티셔츠 등을 고가로 팔면서 드라이 클리닝으로 관리하라는 식의 쇼핑몰과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며 차라리 어렸을 때 소위 메이커라 불리던 해외 브랜드 옷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사람도 많고요. 유통 단계가 복잡해지고 보세 업체가 자체 브랜드가 되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서 질은 예전과 비슷한데 옷값에 거품이 끼는 것 같다는 지적이 참 많이 보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글쓴이는 요즘 보면 플랫폼에 막 입점한 브랜드들 어제까지만 해도 보세 아니었냐며 갑자기 백인 모델을 내려와 촬영을 하고 혼용률 좀 개선하고 가격은 20만 원 더 비싸게 받는다 적었고요. 브랜드들이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할인가를 고려해서 판매가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원래 10만 원이면 살 옷을 20만 원에 올려놓고 20-30% 세일을 걸어오는 것 같다는 불만이 보이고요.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문 확인 후 제작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배송 기간은 길어지고 교환 환불도 안 해주려 한다는 점 역시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자들은 맞춤 제작이라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공지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일주일 이내라면 누구나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에도 명목만 주문 제작일 뿐 실제로 이미 사이즈나 섬유 등이 정해져 있는 기성품에 가깝다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고 의류를 파는 빈티지 가게나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차라리 평균 이상의 질을 보장하는 스파 브랜드의 세일이나 시즌 오프 세일을 기다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의류 가격 상승이 당연하다면서도 국내 보세 쇼핑몰들과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최신 유행을 빠르게 쫓는 이들의 소비 욕구를 이용해서 의류값을 과도하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등에 취소하면요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편하게 가보겠다고 옆자리까지 예매한 뒤 취소하는 양체들 때문인데요. 네.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요.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은 더 높인다고 하네요. 오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아지고요. 명절 같은 경우에는 20%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1년 365일 모두 동일하게 10%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객이 많은 날 수수료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건데요. 출발 전 최대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간도 현재 출발 1시간 전부터 해서 출발 3시간 전부터로 조정하고요. 버스 출발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도 30%
40%에서 50%로 내년에는 60%로 더 올리고 오는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이른바 노쇼 문제가 심각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승객은 출발 이후 수수료가 30%인 점을 이용해서 붙어있는 두 자리를 예매하고 출발하자마자 한 자리를 취소하는 편법도 써왔는데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두 자리 이상을 예매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는 12만 6천 건에 달했고요. 이 때문에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꼼수 좀 덜 보였으면 하면 싶습니다. 최근 금값이 뛰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네,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인 요즘 어디 옷장 구석에 묵혀둔 돌반지 없나 절로 찾아보게 만드는데요. 네. 국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036.25달러를 찍었는데요. 지난 14일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 선을 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종전 최고치 기록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040달러로 전장보다 1.2% 올랐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 긴장까지 다시 고조되면서 변동성이 높은 자산보다는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금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골드뱅킹 잔액은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골드바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죽 찾는 이가 많으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달 중순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금 가격이 많게는 3,300달러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동 정세 불확실성과 미국 정책의 변동성 속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감동적인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특별한 잔치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웨딩홀에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잔치상이 차려진 무대에 줄지어 올랐습니다. 이날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830명의 주민 중 올해 7순과 8순 9순을 맞은 19명의 어르신을 위해서 서울역 쪽방상담소가 신한카드의 후원으로 마련한 잔치날이었는데요. 몸 하나 간신히 누리는 단칸방에서 10년 이상 지낸 어르신들은 이날만큼은 널찍한 홀에서 뷔페식을 대접받았고요. 이른 아침부터 말끔히 차려입고 각자 기념사진을 찍은 후 초대 가수와 색소폰 연주자의 무대도 감상했다고 합니다.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은 연신 고맙다면서도 동시에 이날까지 지나온 길을 회상하며 복잡한 신경도 드러냈는데요. 돈이 많이 들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에 한사코 거절한 분들도 많아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상담소 직원들의 진심이 통한 듯이 잔치는 흥겨운 박수 속에 마무리됐는데요. 팍팍한 소식만 가득한 요즘 같은 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연이네요.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14일이었는데요. 그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행정 지침을 개정한 건데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에 한해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물론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줄어들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요. 네. 반대에 있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52시간 상한제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연장 근로 이게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김효신 노무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디오 생존도 했어. 오늘은 반도체 연구개발 부문에 한해 특별 연장 근로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우려할 점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특별 연장 근로와 주 52시간제 문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기초 지식을 좀 쌓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어에서 아시다시피 이 연장 근로에 대한 특별 예외적인 제도예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고요. 40시간이죠? 네, 여기에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40시간에서 추가해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총칭해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 강행 규정이라서 노사 간 합의를 하더라도 더 일시키지 못하고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놔두면 너무 경직적이니까 일단 극히 예외적인 5개 사유에 한해서 그 사유에 해당되면 인가를 받아서 그 3개월 동안은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특별 연장 근로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가 사유는 재해 재난이 있을 경우나 인명이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했거나 업무량 폭증이나 연구 개발 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5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지침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마련한 지침에서 5가지 사유에 해당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무조건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승인 사유와 불승인 사유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면에서 이제 불승인이 많이 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인가율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가율이 사실 9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청만 하면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 연장 근로는 말씀하신 이 법정 근로 시간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점점 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제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있을 텐데요. 네, 다들 이제 52시간제 됐을 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1위나 2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 2,866시간 연간 일한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항상 1, 2를 다퉜던 게 멕시코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역시나 과로로 인한 내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년도에 주 52시간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 시행되면서 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대폭 축소되기도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는데요. 이처럼 예측이 어렵거나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에서는 이게 너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입 당시에는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에 에서만 제한적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업의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자 22년 11월부터 아까처럼 5개 사유가 더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번 3월 14일부터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더 몇 가지 더 추가 보완해서 개정 시행되게 됐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가 일시적인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는 하지만요. 과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요? 다른 유연근무 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약 한 4가지 정도의 유연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고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거든요. 다만 이게 근로시간
배분을 달리해서 유연성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이 특별 연장 근로 제도가 만큼 좀 효용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 및 사용에 의해서 시간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선택적 관리 제도 같은 경우는 정산 기간 동안에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산 마감을 할 때 52시간제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 외외적인 돌발적인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게 어쨌든 이 지금 근로기준법에 있는 탄력적이나 선택적 근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게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제도였다라는 점입니다. 네, 혹시 특별 연장 근로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법을 만들 때 이제 선진국 제도들을 연구하고 차용해 오는 건데요. 간략히 말씀드리 일본은 노사 합의로 1개월에 최대 100시간, 연간 720시간의 연장이나 휴일 근로를 가능하게 두고 있고요. 독일은 뭐 자연재해나 기계설비의 훼손이나 침수된 경우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시행하거나 아니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감독관의 승인이냐 행정관청의 승인이냐 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가 사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갑자기 일이 늘어났을 때 특별 연장 근로를 좀 인가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일이 늘어났다. 좀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폭증 시의 인가 기준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급증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단축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단기간 그러니까 최대 4주의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이나 원료 부패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네. 점을 입증하면 인가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서 사실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야당 위원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는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 부분인 겁니다. 정부는 뭐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겠다는 방침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고 또 뭐 대상 인원의 연구나 연구 지원은 물론 불가피시 생산 인력도 포함하겠다는 방안도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그 취지가 조금 점점 더 무색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특별 연장 근로를 사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제도는 특별하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 근로자들의 개개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특별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대부분 근로자들이 이걸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정말 본인이 다른 일이 할 수 없는 게 상황이라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 특별 연장 거부로 불이익을 준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뭐 바로 과태료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구제 신청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별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연장 근로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다고요? 네, 이거는 뭐 그 특별 연장 근무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에서도 제외돼야 되는데요. 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동의하더라도 특별 연장 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임신 중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요 쉬운 근로로 전환해 줘야 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뭐 산후 1년 미만 여성 근로자 혹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동의가 있더라도 특별 연장 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업무량 폭증 같은 이유가 아니라
재난사고 혹은 인명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도 예외가 인정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 보호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게 사유와 관련된 직접 연관된 활동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통상적인 응급 환자 수술이나 재난 복구와 관련 없는 수리, 청소 등이나 사전 예방 업무인 경우 또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 증가 등 폭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단순 고객 수요가 증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네, 아마 이 역시 연장 근로가 늘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업무가 인원을 확충해야 할 만큼 많이 늘었는데 이걸 그냥 연장 근로 제도를 조금은 악용해서 무리하게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지침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호기가 언제,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 양이 언제 증가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력 확충보다는 기존 직원으로 이어나가는 점이 근로자와 부딪히는 점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점에서 다시 다른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대응이 가능하거나 또는 연장 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 수주를 받은 경우나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것도 역시나 이 경쟁 입찰 참여 등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으로 과도한 수주를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아까 인위적 인원 감축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람을 줄여놓고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할 것 같은데요. 이때는 회사 제출 자료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특별 연장 근로 직전 4주의 비자발적 퇴사 현황 등을 파악해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 연구개발 업종은 기존의 지침에 따라서 원래부터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서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개발 및 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인데요. 이때는 기존에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에만 특별히 최대 6개월 이상의 연구 개발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전까지는 3개월까지만 인가를 받으면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됐던 거죠. 아니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재인가의 그 사유를 판단해서 그 연장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의 필요성이나 연장 기간, 연장 근로시간 적정성, 대정 근로자의 적정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에 대해 심사를 한 다음에 재승인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반도체 업종의 이제 특별 연장 근로의 재승인에 있어서는 연장의 필요성이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만 보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까처럼 반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인가 기준을 다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기존의 거 3개월로 할 거냐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아서 6개월을 할 거냐 이제 취사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 혼합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 경우도 역시 기존과 같이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사 기준이 연장 근로 현황과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시행 여부 등 2개 기준으로 간소화시켜서 재승인도 쉽도록 해뒀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 게 이 일주 52시간 외에 추가로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64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을 신설된 특례로 해서 6개월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최초 3개월과 나머지 3개월의 최대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최초 인가 시부터 최초 3개월간은 주 60시간 내에서만 인가 승인이 되고 64시간 내에서 인가 승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후부터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일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총 60시간 이내에서만 인가 승인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라면 좀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래 이제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우리 산재에서 내심혈 관계 인가 기준의 인정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례가 3개월 동안 64시간에 인정된다니까 좀 놀라시는데요. 대신에 이제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네. 이 특별 연장 근로 일주 8시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근로 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 연장 근로 일주 미만의 경우
종료 후에 그만큼 연속 부여하거나 아니면 1주 이상일 때는 1주 7일 단위로 24시간의 연속 휴식 부여하는 거에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인가의 경우에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만은 이 특례 인가 6개월의 그 기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받았을 때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만일 회사의 건강 검진에서 좀 쉬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특별 연장 근로를 중단시켜 주거나 아니면 작업의 전환, 휴가 부여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야간 근로를 제한하거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다양하게 근로자 건강 보호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 휴일이나 수당 같은 건 받을 수 있는지 또 피해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장 근로 52시간을 초과하거나 뭐 특별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야간 근로 시간대까지 특별 연장 근로가 이어졌다고 하면 야간 근로 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당연히 휴일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간다면은 200%의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특별 연장 근로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나 또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죠.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효신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021님.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새벽까지 연일 일한 적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당연히 넘었고요. 그런데 따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임금을 받아야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제 3년 이내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연장 근로 수당과 새벽까지 일하셨으니까 야간 근로 수당까지 추가 청구 가능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8099님. 특별 연장 근로를 하고 연장 근로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받을 수도 있나요?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간에 대해서는 뭐 합의하기 나름인데요. 이 합의가 그 근로자 개별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이 근로자 대표하고야 회사의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보상휴가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금 지급,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가름한 보상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3일째인데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하면서 여전히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헌재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네, 워낙에 여러 분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크게 보자면 재판관 8명의 의견 합치 여부입니다. 8대0 만장일치로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이견이 갈리고 있어서 국민 분열을 줄이기 위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네. 두 번째로는 8대0 만장일치로 의견 합치는 이미 됐는데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혹은 뭔가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분석 이렇게 나뉘는데요.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8대0 만장일치 결론이 났는데 왜 시간을 끄느냐를 두고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 종결이 먼저 됐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느냐 혹은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하느냐 혹은 같이 하느냐 이러한 시점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2심 선고와 시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 수요일인데요. 네. 그 이후인 28일 금요일 혹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제 관망이 나옵니다. 지금 양 진영이 나뉘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표의 유죄 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으려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모든 게 이제 추측이고 네. 관측일 뿐이라서 이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 또 선고 시기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가능성이죠.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선례들을 보면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통보가 없으면 아무래도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까지 지금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동안 다른 탄핵심판 선고일이 통상 이틀 전 오전에 통지가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이어온 관례를 깨는 변칙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 전 오전에 통지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지금 선고일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고 일정은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헌재의 선고 통지가 없으면 헌재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네. 윤 대통령 탄핵이 나는 것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헌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선고 일정 자체가 안개 속이지만 정치권은 여야 선고 승복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승복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서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라는 건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의 싸움인데 만약에 자기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정당이 이에 승복하게 되면 이 대선을 치르면서 지지층 결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직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정말 어려운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용이 될 경우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복하지 않고 이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된다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의 불복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내란죄라고 공세를 했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승복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승복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던데요. 윤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도 신청하지 않았고 또 굳이 헌법재판소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파면 이후에도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지층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에게 여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한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해서 굳이 승복 여부에 대해 말을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표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기조는 선고가 나기 전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자라는 것이고요. 여권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지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달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가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강경 발언을 했던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 헌법재판소 압박용이 가장 큰데요. 네. 이 민주당은 애초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을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는데요. 네. 만약 오늘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에 나서는 것으로 좀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가능성이 압박을 가하고 나섰죠.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데 그때와 맞춰서 나게 되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 밀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고려도 있는데요. 단순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한 이 압박용도 있겠지만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이 되면 국정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최근 갑자기 여권 내에서는 헌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각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야 각 진영에서 나오는 전망은 사실 희망이 섞여 있는 관측에 가까운데요.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흠결이 확인된 이후에 이 급격히 여권을 중심으로 각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 근거는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안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것이고요. 공수처의 위법 구속수사에 의한 수사 자료들이 헌재에 제출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 각하해야 되는 논리입니다. 애초에는 기각과 인용 가능성만 제기가 되다가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으로 선회한 데는 이 헌법재판소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기각, 인용 둘 중 하나로 하게 되면 이에 불복한 지지층의 반발로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또 책임을 덜 지는 방식으로 각하를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의 위협을 받고 있는 헌재도 살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짓 하야 시점을 발표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나아간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지지층을 고려해서 각하라는 그 어떠한 것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기구가 아니라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또 결과 승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다음 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 않나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금은 잠잠해져 있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도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새몰이에 나서면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이 장외 시위가 강대강 충돌 양상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제 불리한 이제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난다면, 그리고 만약 2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요. 그런데 비명계 주자들이 벌써부터 몸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게 나올 조짐이 보이니 이 선거 기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서 후보 등록을 못할 경우 언제든 본인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도부는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부가 분열된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장외 시위에 나오고 있고 또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동조할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만약에 이에 불복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인용될 경우까지 생각해서 지도부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60명의 의원들은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의원들의 절반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혹은 당원들, 지지자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도저히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지도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대해서 독자 행동을 한다든지 분열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도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는 동의를 하는데 외곽으로는 지지층을 좀 다독이고 국민의힘도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대구 경북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사실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강연을 했고 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영남대를 찾아서 특강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잇따라 TK를 찾는 것은 정통 보수층을 좀 다독이고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TK를 포기할 수 없는 배경에는 보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가장 많은 당원들이 포진해 있어서 대선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TK의 민심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탄핵 찬성파 후보로 기울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TK 의원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 분위기를 좀 물어보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강연을 가기 전에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한 경북대 일부 학생들이 그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청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TK에서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의원들은 이 두 사람이 TK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한 TK 지역 중진 의원에게 좀 물어봤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러 오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지금 TK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돼서 살아 돌아오는 데만 관심이 있지 조기 대선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하러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막상 탄핵이 인용돼도 그 불복과 분노가 탄핵 반대파 또 강성층 후보의 지지로 분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끝으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요일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could stay away.